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김건희 충격 녹취록에 여의도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터뜨린 판도를 완전히 바꿀 초대형 폭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건희가 디올백으로 훅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았던 반클리프 아펠 같은 그 고가의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아, 옛날에 내가 이거 받은 거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당시에 윤석열이가 내란 당일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명태균이가 구속 기소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약간 그 전화 통화 그 벨소리가 좀 특이했다. 아, 근데 통화 그게 벨소리가? 서희건설의 그 이봉관 회장이 세 명의 따님이 있고 거기 벨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 서희건설에 세 딸이 있었는데 이런 로고 써 있어요. 맞아. 예. 그래서 그 판매하는 분이 그거를 기억을 하신 거예요. 김건희가 도대체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이제는 막 저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헷갈리기 시작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저 혼자 방송을 해도 AI가 뚝딱뚝딱 많이 만들어주니까, 물론 AI가 정보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잘못 나왔네요. 도이치모터스는 2심에서 유죄가 됐죠. 요거는 제가 유죄로 쓰라고 AI한테 시켰는데 얘가 저한테 반항을 하면서 저를 엿먹이려고 여기다 무죄를 써놨네요. 2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돼서 2심에서 유죄가 됐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메간매직 사건, 메간매직 사건, 요거 그 반클리프 아펠 같은 그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두껍인가요? 그런 것들, 금부치, 다이아몬드를 받았던 것들, 그 메간매직 돈을 받고 자리를 준 그 사건에 대해서 2월 23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던 디올백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윤석열의 검찰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종결해 끝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성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를 해가지고 김건희가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문자만 보내도 그걸 알아보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게 밝혀져서 결국에는 박성재가 어제 내란 가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죠. 이진관 판사의 그 사이다 판결로. 근데 청탁금지법, 이 자기 사건 수사 무마를 해달라고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청탁한 이 사건은 특검의 그 수사 범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공소가 기각이 됐는데, 보니까 그 특검이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거는요 종합특검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만약에 안 하면 경찰이 하면 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그거 다시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면 돼요. 공소 기각됐다고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 그거는 수사의 주체,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해서 된 것이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별도의 사건으로 경찰이 해서 수사를 해서, 제가 볼 때 종합특검도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또 공소기각되면 안 되니까 경찰이 그냥 수사해서 다시 한번 이게 박성재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디올백 사건 같은 왜냐면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명수 기자가 오랫동안 기획한 사건입니다. 서울의 소리 요즘 엄청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렇게 서울의 소리는 항상 좀 어려웠어요. 부자 채널도 아니고. 근데 이명수 기자가 본인 자비로, 이명수 기자는 아마 크리스찬 디올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김건희가 막 크리스찬 디올 신발 신고 나오고 이런 거를 막 혼자 막 검색을 해가지고 저거 좋아하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신세계 명동인가요? 거기를 아마 처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명수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없는 돈에 살 수 있는 건 크리스찬 디올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샤넬을 사지 그랬냐, 샤넬 싫어할까, 김건희가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네, 여기 지금 알겠습니다. 선고 예정 여기도 오타네요. 6월 23일이 아니고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이고 도이치모터스는 2심에서 유죄가 됐다. 어찌됐든 그 디올백을 자기가 사서 최재형 목사한테 주고, 최재형 목사에게 이 손목시계형 몰카를 주고 그렇게까지 굉장히 그 취재 과정이 한 2년, 거의 2년, 1년 6개월 가까이 취재와 보도까지 오래 걸렸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서 무마를 해버렸죠. 무마를 했고. 근데 그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 김건희가 디올백으로 훅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았던 반클리프 아펠 같은 그 고가의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옛날에 내가 이거 받은 거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은 그거 나 돌려줬어요라고 주장을 하지만 디올백 사건으로 훅 갈 뻔했잖아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야 이게 뭐 집권했다고 다 무마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어렵게 무마를 했나 보죠. 근데 그 어찌됐든 서희건설 거기 돌려주고 한 그런 행위 자체가 디올백 사건으로 촉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굉장히 용기 있게 취재 보도를 잘 했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보도를 했을 때 레거시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들이 아무도 안 썼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서울의 소리 보도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썼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안 쓰다가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 디올백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그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사들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들을 쓴 거죠. 그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 거는 한참 뒤고 아마 MBC 제 기억에 그때 이명수 기자가 이거를 MBC랑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MBC 보도국과 이야기도 했는데 MBC에서 이걸 안 하겠다고 킬했습니다. 킬했어요. 그런 비화가 제 문득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보시면 명태균 여론조사 공짜로 받은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거는 무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뭐 이제 특검에서는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줬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윤석열과 명태균,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전부 다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수십 번 들었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준 대가로 공천을 준 게 아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입증이 부족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은 같은 경우에는 공짜 여론조사는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은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김건희는 나왔고 명태균 씨도 무죄가 됐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이제 3,300만 원 입금한 내역이 있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 오세훈이 질질 짰다. 시장 만들어달라고 질질 짰다.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을 만났고 그 이후에 뭐 그렇게 됐다. 근데 그 명태균 씨의 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세훈의 스폰서와 김한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닌데 이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맞잖아요. 그거는 김한정의 육성 파일 제가 많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뭐 거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오세훈 시장의 선고가 다음 달 20일인데 요것도 만약에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사건은 너무도 심플한 사건이라서 2심은 추가로 증거조사나 증인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2개월 안에 나와요. 아무리 늦어도 석 달 안에 2심이 나오면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확정이 되고 633 원칙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1심은 6개월 안에 하고 2심은 3개월 안에 3심 3개월 안에 633 원칙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마 7월에 나오니까 석 달 후인 10월에 2심이 나오고 그로부터 뒤에 석 달이 이제 내년 1월이니까 이 사건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자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명태균의 주장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명태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 사실은 판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판결문에 보는 어구들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안 돼. 내가 어떠한 의심도 안 갖게 검사 니네가 나한테 증거로서 확신을 줘. 라는 게 이제 우리 판결문, 항상 판사들이 하는 판결문에 쓰는 내용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안 된다.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들 정도로 있는 게 이거는 명태균 씨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강혜경 씨. 명태균과 강혜경은 명태균 사건 터지고 악마가 됐죠. 강혜경이 폭로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뉴스토마토에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협조해 준 게 강혜경 씨였습니다. 이 둘은 법정에서 원수가 됐지만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이 두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게 오세훈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미스터리죠. 오세훈은 지금 1심 선고 나오게 생겼는데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왜 안 하죠? 작년에 김건희 특검에서 했어야 되는데 홍준표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수사를. 윤석열 정권 때 창원지검에서 오세훈 처음 수사한 거예요.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한 거 아닙니다. 오세훈은 자꾸 이게 뭐 기획수사, 하명수사 그러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가 아닌데 무슨 하명수사예요.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 때 한 수사인데 창원지검장이 그때 정유미, 최근에 아시죠? 정유미라고. 그분이에요. 기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 명태균 사건은요. 솜사탕처럼 부풀려진 사건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여자입니다. 여잔데 하여튼 그분이 최근에 뭐 대전 고검인가 갔다가 뭐 자기 좌천당했다고 뭐 가처분 소송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때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기소했다면 이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창원지검이 정유미 검사장 때 2024년 11월, 10월 그경에 내란 터지기 직전에 공직선거법을 불기소해버려요.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할 줄 모르던 와중에 내란이 터진 겁니다. 근데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 어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도 보면 결국에는 당시에 윤석열이가 내란 당일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명태균이가 구속 기소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이가 구속 기소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뭐 김건희, 윤석열 녹음 파일 등등에서 다 폭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내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12월 3일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 됐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명태균 씨가 감옥 안에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폭로를 한다거나 하면 어차피 내란을 안 일으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건희, 윤석열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었으면 이건 진짜 눈알이 돌아가는 일이죠.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국정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못 넣은 거. 감옥에 넣어서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실패했지. 그러다가 다음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괴롭혔는데. 근데 그 와중에 명태균이 녹음 파일 터뜨리겠다고 한 달 안에 정권 무너뜨린다고 해버리니까 쫄아서 엄청나게 겁이 났겠죠.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왜 12월 3일이 됐느냐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에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근데 구속 기소도 다른 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증거인멸 교사 아마 처남에게 그 무슨 뭐 자기 폰인 쓰던 휴대전화나 이런 걸 주고 증거 은닉 교사인가 해갖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그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되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큰일 났다 싶은 거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날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받기 힘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란 당일에 모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2심에서 뒤집혀서 그 1심의 우인성 판사인가? 그분 굉장히 문제가 많더군요. 그분은 뭐라고 그랬더라?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랬었는데 아니죠. 2심에서는 공동 정범이 맞다, 공범이 맞다라는 것이고 건진법사 통일교통 이게 너무 많아요. 일단 재판이 4개가 있나 봐요. 지금 저도 하도 헷갈려가지고. 근데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6월 26일에 이 메간매직 사건이 보니까 이게 아마 징역 7년 8개월인가 선고를 되게 세게 했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이런 건 되게 형량이 적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형량을 특검에서 구형을 세게 해가지고 이거는 징역 제가 볼 때 한 4, 5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4개 재판이 나오면 최소 제가 볼 때는 징역 20년 이상은 김건희가 받아야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곳곳에 그 판사들 어제 이진관 판사는 특검이 20년 구형했는데 5년 더 해가지고 25년 선고했잖아요.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진관 판사 그렇게 한 이유는 2심에서 깎일 걸 알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앞전에도 그 한덕수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한덕수 깎아줬잖아요. 2심에서는 어느 정도 깎아줄 거를 알고 그렇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위로부터의 내란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랑 질이 달라. 니네가 훨씬 악질이야. 라고 이진관 판사는 판결문에 판시를 했는데 맞죠? 권력자가 벌인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악질이죠. 근데 어떤 판사들은 윤석열이 검사로서 30년 이상 오랫동안 재직했고 내란을 일으킨 게 처음 일으킨 범행이야. 얘가 전과도 없고 내란이 처음이야. 초범이야. 그래가지고 감형해 주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진관 판사가 구형량보다도 훨씬 세게 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혼자 막 떠드니까 힘드네요. 예. 그렇죠. 지금 도대체 원희룡은 어떻게 되냐? 저는 지금 종합특검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수사 안 하나요? 양평고속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 길이 없어요. 예. 뭐 일부 항상 특검이 보면 몇몇 매체들에게 이제 기사는 흘려주던데 뭐 노상원 수첩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냥 예 그렇게 되고 엉뚱하게 홍장원 잡아다가 3차 소환 조사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을 2차 특검을 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1차 특검에서 마무리 못한 거 플러스 1차 특검에서 깊게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니네가 정확하게 더 깊게 들어가 봐 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2차 특검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찮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검 수사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예, 큰 성과가 없어요.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나마 홍장원 3번 불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특검 수사하는구나. 뭐 김명수 합참의장 불러서 수사하는구나. 거의 단신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듭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 오랫동안 취재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유선희 기자가 민중기 특검이죠. 민중기 네. 특검 그 출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 때문에 뭐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니 약간 이거는 사실 좀 뭐랄까 이제 그 뒷걸음치다가 소 잡는 게 쥐 잡는 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유선이라는 선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기는 한데 네. 유선이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민중기 특검팀에 유선이라는 동명이인이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실무- 특검팀 안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게 취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 취재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실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무 답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너무 잘 말해줘서 좀 되게 좋은 분을 만났구나. 귀인 만났다. 특검 귀인을 취재하는데 너무 만났구나. 쉽다 이거 취재가. 그래서 이제 네. 한참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이제 언제 저녁을 같이 먹자.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한참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또 그분이 근데 내일 중요한 압수수색이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잡았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이제 그 메신저 통화로 네. 했더니 예.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저는 이제 기자인 거 알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내가 잘못 알았다. 야, 이거는 실무진에 유선이가 있었다. 착오에 의한 수사 기밀 유출. 쥐를 잡고 근데 와. 그 다음 날 이제 통일기 압색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중요한 압색이라는 다음 게. 날에 네. 대대적인 이제 압수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잘 대기를 해서 기사를 썼어요. 이래가지고 깊이 네. 빨대를 굽고 취재를 오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김건희 특검의 그 분기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목걸이의 진실이 드러난 게 네, 맞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 같은데 네. 원래 목걸이 수사가 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중인 특검팀에 9개 수사팀이 있었고, 근데 이게 별동팀이라고 해서 좀 이제 그 기획 수사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것 전체적인 어떤 한 뭐 본류 사건 이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뤄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여러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쪽에서 뭐 이 목걸이의 실체, 왜냐면 사실 나토 순방 목걸이는 계속 그때 많이 맞아, 회자가 됐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출처를 좀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또 여러 또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게 2개밖에 팔리지 않아서 이 출처를 아는데 그때 판매했던 분이 약간 그 전화
통화 그 벨소리가 좀 특이했다. 아, 근데 통화 그게 벨소리가 서희건설의 그 이봉관 회장이 세 명의 따님이 있고 거기 벨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 서희건설에 세 딸이 있었는데 이런 로고 써 있어요. 맞아. 예. 그래서 그 판매하는 분이 그거를 기억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서희건설에서 이걸 사갔다는 야, 거를 대박이다.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제보를 들었으니 근데 좀 너무 구체적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2개밖에 팔리지 않은 것이 이제 하나가 서희건설이라고 하니까 이제 자금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별동팀에서 그걸 발견을 한 거죠. 자금 추적을 결과. 야, 이렇게 사실은 그 조그마한 단서가 네. 정말로 이제 김건희라는 대어를 잡는 그렇죠.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드는 건데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원래 이제 수사할 때는 광화문 KT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최근에 거길 떠난 것 같은데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은 그 과천으로 그 이동을 한 것인데요. 아, 과천은 2차 종합특검 사무실도 거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재밌는 스토리가 그 2차 특검 하는 또 실무 담당자와 그 민주기 특검팀의 수사 지원 단장이 이제 서로 동기 사이라고 해서 여기 되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2차 특검에서 처음에는 원래 그 서초의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 원래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거기가 또 뭐 그 건물의 소유 관계 이런 게 복잡하다고 해서 이제 토론을 하니까 여기 괜찮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원단장의 소개를 받아서 과천에 지금 다 두 아니 특검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원단장끼리를 친하면 김건희 특검 수사한 내용들 좀 이렇게 잘 넘겨가지고 봐주기 수사 이런 거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해야죠. 지금 뭐 네. 다 일단은 다 잘 넘어갔다고는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사실 그 민주기 특검팀에서 거의 막판에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서 이제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넘어간 2차 특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예. 더 오히려 앞서서 민중기 특검팀에서 했던 기간보다 더 늘려서 넓혀가지고 메신저 내용을 폭넓게 네. 보겠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 네. 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무혐의 처분 이후까지도 넓혔기 때문에 이제 압수물 분석을 하고 또 소환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혹이 폭넓고 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뭐 목걸이를 받았다 이런 거는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건희가 V제로라고 하는 것이 여의도에는 사실 파다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관여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선물을 왜 줬을까?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통일교에 있는 어떤 현안 사업들,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청탁이나 대가성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대가로 해서 어떤 국정의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느냐 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낭비된 어떤 세금이라든가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캄보디아 공적 원조 자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양평 고속도로를 아예 종점을 바꿔버리는 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통일교 하면 떠오르는 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아무래도 금품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네. 각종 내용 청탁에 있어서도 관여를 기피한 걸로 보이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 관련된 에피소드 혹시 없어요? 아니 그 나름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는데요. 아, 윤영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물들을 이제 압수수색해서 이제 보면서 수사팀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영호와 이제 그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 이제 신천지와 좀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아, 통일교와 신천지가 신천지. 비교가 된다. 네. 왜냐하면 신천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이인자라고 하는 그 고동환 총무 담당자가 그 팀장인가 과장인가 있었는데 그 네. 고동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범죄도 있고 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도 알려져서 오. 추가 범행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통일교는 오히려 이제 성비위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아내와도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더라. 윤영호 본부장이 네. 아내와 사이가 돈독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도 그 집에도 취재 때문에 가고 했었거든요. 아, 윤영호 자택도 갔어요. 네네네.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윤영호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를 갔지만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와 이제 부인과의 관계가 꽤 돈독하더라 이런 것은 네, 좀 취재하면서 알았던 좀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김건희 소록도 유배 작전이 뭐예요? 도대체? 김건희 소록도 네. 유배 작전 네. 이름 본인이 붙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기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이제 저자가 3명이거든요. 3명인데 저희들이 취재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지필은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때 상황들을 좀 다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당시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 중 하나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미 주가 조작이나 우송 논란 이런 것들이 크게 불거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도 다들 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뭐 논의들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김건희를 이제 어이할 거 가지고 그렇죠. 대한 근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게 뭐 소록도로 보내서 대선 기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못 나오게 하자. 또는 이제 좀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대선 분들도 전에요? 계세요. 그렇죠. 이혼을 시키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네. 아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그런 논의들은 할 수 있죠. 논의들은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그런 논의들의 결론은 그럼 누가 보고할 그렇죠. 것이냐. 고양이 여기서 목에 이제 누가 막히는 방을 거예요. 하냐. 예. 밑에서 얘기는 서로 그렇죠. 서로 하는데 네. 못하지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취재 언급을 했다가 날아가신 분들이 초반에 좀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네. 더더욱 보고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아 김건희 여사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역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부터 캠프 사람들한테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 전 그때는 후보였겠죠. 후보들의 이제 후보의 친구들 그다음에 그 친구들 중에서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술자리를 하는 가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윤석열이 네. 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김건희랑 이혼을 시켜야 돼. 그 일을 할 사람 너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너가 누구예요? 그 너가 진짜 궁금해요. 그 너는 지금 안녕한 거예요? 그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캠프 초창기에 네. 캠프 구성하기 전이죠. 캠프를 사실상 구성하는 역할을 하셨던 네. 법조인 출신 인사가 있는데 네. 그분이 어느 정도의 핵심 관계자였냐면은 장제원 전 의원이 보고서를 올릴 정도로 그런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이분에게? 분이 있었어요. 장제원 의원이 네네네. 이분한테 그렇죠. 보고서를 올려요. 그렇죠. 캠프 초창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아직 윤석열 후보와 그런 깊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깊숙이 이제 관여하는 걸 아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불러서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혼을 시켜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그 말은 못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직언을 많이 했어요. 그 초기에 윤석열 후보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제대로 붙기 전에 그때는 누구예요? 뭐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뭐 검찰 친구들? 뭐 누가 이제 윤석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취재하기로는 네. 당시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하기 직전부터 정치권의 좀 주변 사람들을 조금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입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그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정책 관련해서 네. 자문 그룹들을 좀 많이 포섭을 하셨고 이제 사퇴하고 나서 쭉 만나면서 이제 정치권의 이렇게 인맥들이나 뭐 캠프 실세들을 이제 늘리기 시작했는데 네. 뭐 여러 주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축이 법조인 출신들이죠. 법조인 출신 정치인도 있고 뭐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네네네. 주축을 이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이혼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라도 꺼냈어요. 실제로 이분한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법률 관련한 그런 뭐 총괄 역할을 좀 맡기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그럴 거면 처음에는 캠프를 합류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럴 거면 오케이 좋다. 대신 김건희 여사나 그 처가 쪽에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걸 자기도 알고 있으니 나한테 다 오픈을 해라. 아니면 나한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야 내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윤석열 후보가 같이 좀 해주세요. 형님 좀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은 못하고 김건희 리스크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다 나한테 오픈해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픈한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떠나가시게 그리고 됐죠. 멀리 떠나갔어요? 네. 캠프에 근데 이분 최근에도 한번 뵀는데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뭐 그때 날아간 아예 거예요? 날아갔어요. 그때부터. 네. 근데 이미 그때 알아닿는 거죠.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정부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날아갔다. 날아갔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떠났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이 같습니다. 캠프를 떠났다. 네. 근데 주가 조작이나 뭐 그 기자랑 통화한 뭐 이런 것들을 제일 위험하게 봤나요? 아니면 더 위험한 게 또 많았는데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인가?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뭐 주가 조작도 있지만 사실 무속 논란이라는 게 네. 당시 캠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요? 특히나 좀 힘들어했던 게 그 기독교인들 좀 캠프에도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그 무속 논란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법조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네네네.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기독교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어떻게 간 거예요? 뭐 소록도를 갔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당선 뒤에 인수위 때인가 당선 뒤에 서로 들어가셨을 거고. 아, 그래요? 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못한 내용. 그렇게 결국은. 어디 감히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단어 자체가 소록도로 간다는 거는 진짜 유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끝내 말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는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지 못한 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고. 그렇죠. 예. 다음에 또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최 부장님이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되게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가 네. 이태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사퇴한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이태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면 이태규는 안철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에 후보랑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 이게 단일화를 하고 예. 이 안철수한테 뭔가를 또 드려야 되는데. 일단의 지분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뭐 요런 자리는 우리 사람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고 갑자기 이제 사퇴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네. 그 뒷얘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 이제 단일화 전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이제 설득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도와주면은 뭐 공동 정부를 할 수 있고 뭐 인사권도 어떻게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당선되고 나면은 사실 약속 권력은 하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죠. 당선되고 나면 이제 되기 전하고 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나 이제 대선이 0.73% 포인트 차로 아주 초박빙으로 끝났으니 네. 이게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안철수 덕분에 겨우 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당시 취재할 때 윤석열 후보 쪽에서의 반응은 더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판단을 잘못했다. 단일화를 하면서 오히려 까먹었다. 네, 안철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떠나버렸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본인들도 안철수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누기가 싫은 거죠 이제. 권력을 그렇죠. 하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아깝죠. 네. 그렇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아마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이태규 의원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폭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폭언했다는 거예요? 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에 이제 네. 이 실록 윤석열 시대라는 네. 책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그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농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인사인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측에서는 조금 내심 기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 당연히 공동정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겠죠. 예. 자리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인사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은밀하게 사실상 따로 인수위가 가동되듯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내재가 됐을 거고 예. 그러니 이제 이태규 의원이 약속하고 좀 다르지 이거 않느냐 아닌데?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하고 좀 상의를 했을 텐데 장제원 전화해서 의원이 장제원 의원한테 이태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형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죠. 한 거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제 몰랐냐 인마?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안 왜 듣고는 이런 말이라도 식이냐는 네. 식으로 하니 이제 이태규 의원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이제 당시 당선인이 그렇죠. 전화해서 이태규 네. 인수위원에게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도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보세요도 받자마자. 아니에요. 받자마자 야, 이 XX야. 네가 뭔데 내 인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욕을 듣고 나서 이제 이태규 의원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제 사퇴하고 안철수 뭔가 한 자리도 거의 안 줬군요. 안철수 쪽 사람들한테는. 원래는 저기 인수위 초창기에 안철수 총리 위력설이 굉장히 일반화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었죠. 이태규 의원한테도 통일부 장관인가 자리를 제안했던 걸로 아는데 사실 통일부 장관이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건 굉장히 역할이 한계가 있는 자리잖아요.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농공행상에서도 안철수 쪽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됐고. 근데 무슨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전화를 하자마자 다 욕부터 시작하는 내용으로 써놨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도 취재하면서 좀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함부로 하시고 폭언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참담하네요. 네. 욕을 그렇게 잘해요? 너무 잘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들은 사람들은 넋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최근에
신들린 욕쟁이네요. 완전 그냥 쫙. 그런 걸로 알고 나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했었어야 돼. 아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 처럼. 최근에 윤한홍 의원이 저기 아 맞아요. 말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실 네네. 정도로 예. 아. 사람 가리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보통 나이가 좀 이렇게 많이 들면 네. 젊었을 땐 좀 이렇게 막 욕도 하다가도 이 말이 좀 고와지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건 저 잘 모르겠긴. 네. 뭐 이거 막 되게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안 되긴 하는데 검사들이 욕을 잘해요. 맛깔나게 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얘기할 때. 근데 아마 그게 오랫동안 쌓여서 경지에 올랐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욕을 많이 했고. 근데 그 김건희 씨도 욕이 또 만만치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이 책 전체를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에피소드가 저는 그거였어요. 그 이상휘 지금 의원이죠. 이분이. 국민의힘 네,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인데 네. 이건 아마 이제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요 얘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메인 아이템이 사실 이거였어요. 저희가 아. 원래 1회 1번 아이템으로 쓰려고 했던 기사인데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욕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뭐 수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뭐 일반화된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저기 인수위 당시에 사실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상희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네. 저희들이 기자들이 다 궁금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한테 욕설 뭐 폭언을 듣고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뭐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상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당시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윤핵관 중에서도 최고 실세로 이제 네네. 불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 조각을 위해서 데려왔던 사람이 이상희 의원인데요. 이상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인사 작업을 많이 했던 그런 실무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사 전문가니까 미리 좀 내부 예비 조각 같은 걸 해서 그렇게 하려고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네. 어디에 누굴 앉히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기려고 이상희란 사람을 데려놓고 실무로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 그리고 이제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니 당연히 이상희 의원도 핵심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선인 비서실에서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장제원 밑에 직제상으로는 바로 밑에 있는 핵심 인사였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 대선 기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잠했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많았으니. I believe 그때잖아. 그렇죠. 내조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당선되고 나니 이제 챙겨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것도 문제는 인사였어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많고 하니 이제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 당시 인사를 주도했던 분들을 보면 장제원,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당시 이상민, 그다음에 그 밑에 직제상으로는 뭐 이상희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 이상민한테 김건희 여사가 바로 민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김 여사 쪽에서도. 그러니 그 직제상 아래에 있는 이상희 의원한테 아마 민원이 몰렸을 거고. 네. 그랬는데 장제원 의원은 김건희 의원이 이렇게 뭐 청탁하고 이런 거 인사에 일종의 개입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좀 꺼려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희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측이 직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희 의원이 여사 측의 민원 같은 거를 좀 적당히 쳐내고 막 이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끼어서 고생을 좀 많이 그렇죠. 했겠네요. 여사는 세게 민원이 들어왔을 거고 그 장제원 실장은 그 못 들어준다고 계속 했으니 이제 중간에서 곤란한 일들은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생깁니다. 이제 여사 측의 어떤 분이 자꾸 인사가 미뤄지니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좀 친하다고 생각하니 좀 솔직한 이야기들도 하고 뭐 여사에 대해서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러 왔던 그분이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아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최악이네. 이거. 자기들이 편하게 한 이야기를 윗선에 그렇게 보고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죽자는 됐어요? 얘기죠. 그 보고를 듣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이상희 당신 의원은 아니고 이상희 기획팀장인가? 이상희 의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자마자 그 한밤중에 야 이 새끼야 야 이 XX야 이러면서 한 10여 분간 진짜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더라고요. 10분간? 10여 분간 예. 그게 그렇게 되나? 나 그렇게 그 10분 동안 무슨 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와, 이게 김수환무 두루미와 아니 창이 그래도 10분 당했을 것 같은데. 언어 구사가 굉장히 뛰어난 어휘력이 좋나? 그래서 욕설을 그렇게 막 계속 퍼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럼 이거를 이상희 그 의원이 직접 취재
원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욕을 먹었다 이렇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편으로 쓰려고 했는데 네. 1편으로 쓰지 못하고 좀 밀렸던 이유가 사실관계 확인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상희 의원은 대답을 안 해주시죠. 아, 그러니까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겠지. 내가 욕 먹은 얘기를 내가 하는 건 그렇지, 너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가 사실 김건희 여사와 이상희 의원이기 때문에 두 분의 확인을 못 받고는 사실 기사화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당시에 이 욕설을 듣고 나서 이상희 의원이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괴롭겠죠. 그리고 자기가 일단 왜 욕을 먹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주변에 이제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뭐 장지원, 권성동, 뭐 윤한옥 이런 의원들부터 다른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여사가 이렇게 화가 났냐. 나 지금 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좀 소문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수의 취재원들을 취재를 하면서 네. 다 이야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 의원이 하셨던 이야기를 한 쿠션 전에서 들었지만 일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상 의원한테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드리니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다. 근데 써라 이제 그냥 이런 거군요. 근데 기자들은 써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NCND를 하시더라도 요거는 맞는 NCND다, 긍정의 NCND다, 네. 아니면 부정의 NCND가 있는데 이거는 기사화했을 경우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저희가 취재도 많이 됐었고 본인의 반응도 그러셨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욕을 태바가지고 먹고 이분은 그 뒤로 떠났나요 바로? 사라졌죠.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진짜 사라지셨대요. 실종된 것처럼. 실종이죠. 출근을 안 해버리면.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지. 사라졌으니. 예. 근데 이분이 공천은 어떻게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어지는 저희 실록 시즌 또 유료 결제해야 돼 또. 너무하네. 돈 너무 밝힙니다. 거의 우리 급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사이드 질문인데 그 여사는 어떨 때 여사로 호칭하는 거예요? 여사. 네. 지금 우리 댓글에서 김건희한테 왜 자꾸 여사를 붙이냐고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서.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데 저도 사실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든 이제 그쵸. 여자를 어른 여자를 이렇게 약간 뭐 불렀죠. 지체 있으신 네. 뭐 대충 이제 우리 엄마. 상식적으로는 뭐 네, 그렇잖아요. 엄마. 나이 꽤 있는 분들한테는 네. 여사 정도는 하는데 근데 이 여사랑 씨 이 문제가 네.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를 한겨레에서 김정숙 씨라고 한번 사진 설명 달았다가 거의 이제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부를 것인가 호칭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긴 한데요. 네. 아무튼 우리는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로 부르고 가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전에 워낙 이제 하시던 게 그렇죠. 있으니까 네. 습관이 좀 돼서. 뭐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니까 저도 여기서는 김건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래 있던 데는 어디에 그러면? 명의보죠 중앙일보.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면 네. 다른 데들은 대체적으로는 다 여사로 통일을 하는 모양이죠. 이게 탄핵 전과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왜 개혁전이나? 지금 혼란이 있냐면은 네. 제가 사실 이제 탄핵 때까지 이제 정치부에 있었고 예. 이 기사를 쓰면서는 사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는 호칭을 떼고 씁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에는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라고 나가요. 저희 기사에는. 그래서 제가 윤석열 김건희라고 쓰다가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신문에서도 어떻게 호칭하는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헷갈리셨군요. 지금 우리 신문 기자님은 모두에게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하셨고 어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여튼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보도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서 우리 그쵸. 이제 몰랐는데 사실 이런 전조들이 있었던 거네,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어느 정도로 문제를 좀 갖고 있었는지가 사실 이런 몇몇 사건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보도된 게 없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네. 여쭤봐도 될까요? 그 왕자 있잖아요. 왕자. 네네. 손바닥에 왕자. 손바닥에 왕자. 예. 왕자가 여러 사람을 날렸잖아요. 김용남 그 전 의원이 그 뭐 왜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예 바로 날아가기도 했었는데 이 왕자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기사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제 이 왕자 에피소드가 보도가 되고 나서 이건 제가 한 경험담은 아니고 제 위에 이제 현일훈 기자라고 현일훈 선배가 그 대통령실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후보 때는 마크맨 일진, 제가 마크맨 이진이었어요. 윤석열 후보를 담당하는. 네. 그래서 이제 마크맨 일진 기자가 호기롭게 후보한테 물어봤죠. 이거 직접.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거 동네 아주머니가 출근하는데 써줬는데 맞아. 이걸 뭐 그렇다고 지우고 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왔다.
그런 이제 현인훈 기자가 아니 그래도 이거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이제 그 기자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게 아. 내가 이마에다가 다음번에 봐라, 내가 이마에다가 이제 왕자를 대문짝만하게 써서 나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보고를 하면은 바로 화부터 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좀 듣기 싫은 말은 바로 화를 내는데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조언들을 또 받아들인 측면 또 많다 그러더라고요. 뒤끝은 또 없습니까? 다음번에는 안 쓰고 나왔죠. 조언을 받아들였군요. 근데 일단 자기한테 뭔가 좀 뭐 직원이나 이런 얘기 입 바른 소리 같은 거 하는 거는 당장은 일단 화부터 내는군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취재 결과가 많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직접 뭐 대화도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마크맨 이진이라서 많지는 않은데 피해갑니다 지금. 많지는 않은데 얘기한 경우는 있죠. 얘기한 경우는 있는데 저한테는 뭐 대선 때 저는 대선 때 위주로 좀 만났고 뭐 대하고 이럴 때는 좋게 말씀하시죠. 선거 때니까. 계란말이 먹었습니까? 저는 못 먹었습니다. 아하. 안타깝습니다. 찌는 생각합니다. 아니시네. 찌는 안타까운지 다행인지.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 그 문제의 이준수 씨를 어제 충북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미 이준수 씨가요,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 중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리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간 어디로 가나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준수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고요.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이게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라고 하던데, 글쎄요. 미리 그 도주로라고 하나요?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까? 솔직히 최근에 이렇게 누가 제보해서 검거하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예상이긴 한데, 형사기동대가 이제 갔다고 하긴 한데 이미 좀 체포가 예정되었던 게 아닌가. 체포가 예정되었다? 예. 그러면 거기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고는 잡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요 보니까 이준수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락받고 간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어렵다. 상상이 어렵고. 그런 건 어렵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준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수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저 사람 충주 어디로 가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어,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얼룩덜룩 약간 신창원이 약간 저런 티셔츠 입지 않았나요? 과거에? 공범은 아닌데 공범문이 약간 저런 느낌의 점퍼를 입고 마스크까지 썼는데 저 상태대로 국도변 휴게소에 있었다면 사실 이준수 씨라고 알아채기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알겠어? 이준수라는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이준수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제 더 이상 못 도망다니겠다, 이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는 수사의 탄력보다는, 수사보다는 오히려 메시지나 문자, 그 가십적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메시지로 일단 나올까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좀 민망한, 윤석열이 봤으면 상당히 불쾌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이제 있었다고 보도가 있거든요. SBS 보도 등등에서. 뭐 그거는 사실 순화해서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봤던 기자들 얘기로는 충격적이다라고 한 거. 그게 어떤 정도의 김건희도 사실 이거 이후에 보석 청구하고 되게 재판 받는 게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지난 재판에는 급기야 누워서. 침대 축구에 이어 침대 재판이요.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크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 것이다. 상당히. 당신이 아는 그런 걸 거예요. 묻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요.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아니고는. 윤석열 입장에서 충격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겠죠. 윤석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한다는 게 그런 충격일까요? 주가 조작 때문에 이제 체포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얘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충격을 받을 리가 없겠죠. 자, 이준수 이제부터 베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당시에 주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 김건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한 3가지 트랙 정도로 검찰이 특검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이준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요, 11월 10일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준수가 뭐 세강자로 주식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스승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담동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희진 씨. 이희진 씨. 막 슈퍼카 타고 다닌다고 네네. 엄청 자랑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이준수 씨가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랑도 깊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둘이 조기 축구회에서 알게 됐고 이희진이 구속이 되니까 이준수가 검찰에 내가 줄이 있다라고 전관을 소개해줬다. 근데 그 전관이 바로 윤석열이랑 인연이 있는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특수부 출신인 송창진 변호사다. 그러니까 이준수 뒤에 검찰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11월 10일 뉴스토마토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러니까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뭐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고 진실일 수도 있고 보도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넘겨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핵심은 사실 이희진은 중간에 다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두 변호사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 네네. 오광수, 민정수석에도 오광수. 그리고 통일교에도 연결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송창진은 이제 공수처 그 부장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얼굴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커 보이긴 한데 저는 좀 그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우연의 일치다.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유명한 특수부 검사들이고 변호사를 하면서 네네. 되게 빼주기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거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준수가 김건희랑 또 연결이 되고 윤석열하고 연결되고 이렇게는 저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이 단계에서는 그냥 이럴 수 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혹의 고리를 탄탄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이준수가 검찰에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조서를 안 남기는 방식으로 그냥 이게 무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이준수가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도 안 남기고 그다음에 그냥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걸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일반인한테는 잘 작동하지 않는 건 맞아요.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이화영 재판이라든지 출정을 구치소에 있다가 가서 절반 이상은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를 안 남겼어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수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개인이잖아. 이 사람 민간 그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수 검사들이 특수 수사할 때 그런 방식을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사실 접견을 자주 가고 조사 참여를 자주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어요. 다 하면 조서를 남겨요. 검사가 직접 하더라도 남기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수사의 일환이 아닌가. 수사 기법상의 하나씩. 그렇죠. 근데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왕왕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검사들이. 아니 그 두 번째 또 이상한 정황은 음주운전 때 걸렸을 때 본인이 또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수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갖고 보자면 뒤에 검찰 백 아니면 뭐 뭔가 믿는 든든한 백을 믿고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쵸, 그걸 일반화시켜서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게 이제 김건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의심들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문자 메시지가 나와야지만이 뭐 더 확인되거나 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문자 메시지가 다 나올까요? 이제 들어가면? 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게 사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문자도 나올까요? 한 명이 기자가 먼저 하면 따라합니다. 나온다고 봐요.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사적인 밀접한 관계에 대한 문자도 나올 것이고. 그거겠죠, 충분히. 근데 이제 둘이 다른 주가 조작 플러스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이 사건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문자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휴대폰을 아마 포렌식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상한 게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번 사건에 적용이 될 거고 그거 말고 플러스 되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준수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술술 불까요? 김건희와의 관계, 그 둘이 했던 일. 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굳이 이거 해도 이 사람은 큰 범죄는 아니에요. 주가 조작들 그 주포들 집행유예 받은 뭐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본인 입장에서 그 주포로 책임져야 되는 건 해야 되겠죠.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 나머지 부분은 이게 범죄인지 애매해요. 건진하고 말았다 이게 범죄도 아니죠. 밀접하게 둘이 문자했다 해가지고 그게 뭐 범죄가 됩니까? 네. 그래 따져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구속됐다면. 건진도 지금 그렇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건진하고 스탠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머리가 더 아프고 그렇죠. 구토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이 사람한테 범죄가 되거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면 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고요. 예.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내밀하거나 네. 좀 치욕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너무 충격적일 거고 나올 것 같거든 왠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구토가 나고 누워야 되고 보석 좀 해달라고 네네.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임세훈 소장님은 그 임세훈 소장님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이게 텍스트만이 아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또 확인은 못 했는데, 네. 일부 뭐 기자나 봤던 분들의 전원에 따르면 제가 네. 뭐 확인한 게 아니라서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문자보다는 사진이 좀 더 많다. 예, 많을 수 있다. 영상이나 뭐 이런. 예. 근데 그런 거면 이제 사실은 더 충격적인. 그러게요. 참. 뭐 어떻게 이런 걸 논평을 하고 해야 될지 그렇죠. 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네네. 상당수가 나와야 되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아, 윤석열은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서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측했던 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불륜 의혹으로 몰아간다. 김건희 변호인단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불륜 의혹으로 몰아간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 문장을 쓴 게 윤석열 들으라고 한 거 아닐까? 윤석열에게 사전 보고 나 불륜한 거 아닌데 자꾸 특검이 몰아가고 있다니까. 내 말 믿어야 돼. 약간 윤석열이, 왜냐하면 윤석열이 화나면 그거 김건희가 시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먼저 쉴드를 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김건희의 그 머리 구조에서는 이거 윤석열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변호인들의 어떤 메시지나 활동이 예. 자신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보석 청구도 마찬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이것도 요 얘기는 꼭 해주라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